자, 오늘 문학 수업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질문. 여러분 문학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누가 대차게 아니오라 그랬어. 자, 그럼 문학이 안 좋은 이유는 뭐야? 자꾸 틀려가지고 맞아, 많이들 틀리더라고. 그리고 특히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문학을 많이 어려워해요. 보면은 문학에는 답이 잘 안 보이던데요? 선생님, 문학은 원래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얘들아, 문학이라는 사실 장르에는 선생님도 답은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소나기를 쓰신 황순원 선생님께서 저는 보라색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냥 보라색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사실 문학 작품을 쓰고 나면 그 해석은 독자들의 몫이야. 맞죠? 근데 우리는 그냥 문학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문학에 문제 풀고 있죠. 근데 문제에는 답이 있잖아, 그치? 야, 평가원에서 이렇게 문학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을 찾아가야 돼. 그 시험지에서 설계해놓은 답을 찾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갈 거야? 힌트를 많이 깔아 놓으셨어요. 마치 그 헨젤과 그레텔에서, 동화에서 이렇게 따라와 하고 빵가루를 뿌려 놓는 것처럼 우리한테 길을 알려주었어. 그 힌트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답에 대한 힌트를? 우선은 작품 바깥에서 먼저 찾아볼 거야. 자, 답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는 지문이나 아니면 보기의 방식을 빌려서 우리한테 작품 바깥에서 알려주는 외적 증거가 있어요. 예컨대 보기에서 이 작품은 뭐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어떤 시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의 이 소재는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주제는 뭐예요? 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있지. 이런 외적 증거를 줘요. 왜냐면 해석이 다양하니까, 문학은.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방향으로 해석할게 하고 알려주는 거야. 자, 지각생 앞에 나와서 책 가지고 갈게요. 자, 외적 증거를 볼 수 있겠고, 얘들아, 그러면 외적 증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작품 바깥에 힌트가 있다면 작품 안에도 있겠지요. 이거 내적 증거라고 할 건데, 작품 내적 증거는 선생님이 문학 해석할 때 어떻게 구절에 밑줄 긋고 서술어에 밑줄 긋고 서술어가 이거니까 이 시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지. 예컨대 서술어가 뭐 거부한다 또는 뒤돌아선다 라는 서술어가 나오면 앞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를 부정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지. 이런 식으로 작품 속에서 아까 들어온 친구 학교 어디죠? 삼산고 지금 12강으로 갈게요. 친구 학교 어디? 상동고. 이름 뭐예요? 연우? 연우 여기 맞나? 최상위반? 네, 그러면 앞에서 책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작품 내부에 있는 식구나 시어를 기준으로 해서 의미를 판단해 볼 수가 있어. 이걸 내적 증거라고 이름 붙일게요. 자, 그러면 작품 안이랑 바깥을 다 본 것 같은데 쌤이 동그라미 3번을 그리고 있지. 세 번째는 뭘까? 쌤이 가끔 문제 풀어주다 보면 자, 이 선지의 정오 판단은 여기 보고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가끔 밑줄 안 긋고 얘들아 이건 당연히 이런 뜻이잖아 라고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지. 예를 들어서 매화라는 시어가 나와. 그럼 이거 뭐 상징해요? 지조와 절개 상징하지. 나음시에 눈이나 비가 막 내린대. 그럼 눈, 비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뭐 상징해요? 시련이랑 고난 같은 걸 상징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일반적인 비유나 상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외적 증거가 없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문제의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문제를 푸실 때에도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보기의 형태는 굉장히 익숙한데 지문의 형태는 좀 가끔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 지문, 외적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지문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느냐? 아무래도 보기보다는 다소 일반적인 내용들 또는 문학의 이론 아니면 문학사 같은 조금 큰 갈래의 정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데 우리가 생각보다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랑 같이 정규 수업을 하면서 이런 이론적인 지식들 꽤 많이 머리에 들어있는 편이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나 긴 지문을 한 줄 한 줄 한 줄 엄청 열심히 정독하는 게 필요할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거 말고 모르는 것들 위주로 보면 될까요? 후자가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야. 근데 그 중에 좀 낯설게 표현한 것들 또는 새롭게 표현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지문은 봐주시면 되겠어요. 보기도 역시 보기를 읽으면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만 뽑아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해서 오늘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문제 풀 때 냅다 지문부터 바로 읽어요? 아니면 문제 계획 세워서 들어가요? 계획 세워서 들어가야 돼. 쌤이 늘 강조하지. 뭐부터 읽어줘라? 지문 말고 뭐부터? 문제부터 읽어주세요. 자, 문제를 한번 보러 갈게.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1번을 보니까요. 1번 문제가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 읽는 순서가? 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나, 다를 감상해야 1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럼 애초에 지문을 가부터 읽어줘야겠군. 계획을 세워. 자, 다음 2번 문제 기억을 바탕으로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동그라미 기억 기호가 어디 있어요? 가나다 중에? 얘도 가에 있어요. 그쵸? 그럼 결국 가를 읽고 역시 나, 다를 풀라는 문제네요. 자, 다음 3번. 3번에서는 동그라미 가의 의미를 파악하래. 어머, 이 기호는 가나다 중에 어디 있어요? 얘는 나에 있어요. 그러면 나 작품과 관련한 문제네. 근데 아래 보기를 보니까 세부적인 정보를 좀 주고 있네. 그러면 나 지문을 읽기 전에 3번의 보기를 읽어야겠구나 라고 역시 계획을 세우고요. 다음 4번 문제. A부터 E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사실 A 기호를 찾으러 가지 않더라도 알 수 있어. 이거 어느 지문과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다랑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맞아. 밑에 나와 있어요. 그치? 다의 시 역시 다의 화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다와 관련한 문제와 보기구나 라고 계획을 세웠어. 자, 그럼 이제 문제 푸는 순서, 지문 읽는 순서를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뭐부터 읽으실래요? 가 좋아요. 저랑 의견이 일치하시는군요. 저는 가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거? 보기? 몇 번 문제 보기 읽을래? 취향인데 저는 3번 보기 먼저 읽겠습니다. 3번 보기 읽고 난 다음에는요. 나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 문제 푸실래요? 역시 여기도 약간 취향이 들어가는데 저는 3번 먼저 풀래요. 왜냐하면 3번이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3번 문제를 풀면서 저는 나 지문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확실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1,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왜냐면 1, 2번은 그래도 외부 준거 적용하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3번 내용 먼저 풀고 그 다음에 1, 2번 풀게요. 그리고 나서 4번 보기 보고 다를 분석한 다음 역시 4번, 1번, 2번 순으로 나머지 선지 판단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이렇게 계획을 먼저 세우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제 지문 보면 이거 지문 적용하는 문제군. 그럼 뭐부터 읽지? 일단 가부터 읽어야 할 텐데 나다랑 관련한 보기 있나? 있네? 그럼 이거 읽고 작품 읽어야지. 한 10초도 안 걸려서 분명히 머릿속에서 다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최상위반에서 8분 하면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8분 10초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네 문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바로 들어가세요.
시간이 다 됐구만. 한 10초 더 줄 테니까 마무리 해보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과연 잘하셨네요. 근데 많이 빠지는 함정에 역시 또 빠져있는 모습이 조금 보이더라고. 답 먼저 맞추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앞에 있는 질문 먼저 같이 읽고 풀이 순서 따라서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가부터 읽자고 했잖아요. 가에서 과연 아는 내용이 나왔지. 어떤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은유라는 이론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너무 쉬운 거 설명하지. 근데 조금 낯선 표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볼게요. 먼저 동그라미 기억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질적인 층위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생산과 창조.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질적인 층위? 이질적이라는 건 반대말이 뭐죠? 반대말? 동질적. 야, 동질은 비슷하다는 말이지. 같다. 이질적이라는 건 서로 다른 층위를 말하는 거야.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들면 제가 인스타를 가끔 하는데 요즘은 바빠서 잘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제일 인스타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시험 기간에 제일 많이 여러분에게 받은 릴스 맞춰보시죠. 공부하기 싫어 이런 거 아니야. 성적과 관련한 게 아니라요. 저랑 관련된 거였는데 저한테 자꾸 그런 거 아니야. 저한테 자꾸 어떤 동물이 나오는 릴스를 보내더라고요, 친구들이. 트랄랄라. 맞아, 그것도 몇 개 받았어. 근데 그거 말고 그 알아요? 햄스터가 이렇게 모자 쓰고 여기 헤드셋 에어팟 맥스 끼고 그다음 뭐 이상한 바벨 들고 있는 거? 헬스 운동하고 있는 거? 그거 보셨어요?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받았어요. 상일고 여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받고 몇몇 남학생들한테도 받았는데 아무튼 저 햄찌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그 햄찌를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 것이야 도대체. 우리는 이질적인 층위에 있는데 나는 사람이야. 얘는 동물이잖아, 그치? 얘는 조그만 설치류잖아. 우리 이질적인 층위에 있는데 왜 저를 자꾸 저 햄스터랑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뭐 때문이냐면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 동일성이 있기 때문이래. 어떤 동일성이 있나요? 우리 저를 처음 보는 정명고 상동고 학생들 뭐가 비슷해 보이세요? 토실토실한 볼살이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성이 있어서 저를 저 동물을 보면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래.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새로 생겨나요? 저는 그냥 선생님일 뿐인데 저한테 저 깜찍한 의미를 더해주는 거지, 애기들이. 맞죠? 자, 해서 이 은유를 사용하면 우리가 무엇까지 알 수 있냐면 역시 두 번째 문단이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까? 언어를 통해서 시인의 사유구조나 사상 같은 걸 탐구할 수 있대.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그 햄찌를 떠올리는 몇몇 여학생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깜찍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야. 저 친구들은 나를 귀여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근데 그걸 들으면서 네? 뭐가요? 왜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 친구들이랑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이렇게 은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은유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나를 읽기 위해서 3번 문제 보기 가서 키워드 좀 잡아볼까요?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해로. 자, 여기서는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보를 알려줘요. 저는 3가지 정도 밑줄이나 꺽쇠 표시를 한 것 같아. 여러분 못 찾으셨나요? 제일 먼저 80년대 민주화 시대라는 것에 저는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는 문장에 좀 밑줄을 그었어. 부정적 세력에도 굴하지 않는 민중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대. 자, 이걸 읽고 이따 지문으로 넘어가면 여기 있는 민중이 곧 어떤 시어임을 알 수가 있어? 나무. 어떻게 알았어요? 시에서 계속 나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지? 나무가 겨울에서 봄으로 가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게 민중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표시를 했는데 저는 민주화 과정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보세요. 민주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걸 고려해서 아래에 이런 시상전개 방식을 파악해 보라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작품의 내용이 결국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 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나를 분석하러 가겠습니다. 4페이지로 돌아가 볼까요? 5페이지에 있는 제목을 먼저 봐야겠다. 야, 외부 준거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작품 작가랑 그리고 작품 제목이 엄청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했지? 혹시 황지우 시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뭐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 너무 기억할 게 많아서 머릿속에 잘 안 남아있죠. 그러면 제목을 좀 분석해 봅시다. 제가 작품을 해석하는데 답으로 가는 힌트가 총 3가지 있다고 했어. 첫 번째는 작품 외부에 있는 준거라고 했고 저만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작품 내부에 있는 내적 준거라고 했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비유와 상징이랬어. 우리 3번을 한번 활용해 볼까?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로 어디에 좀 표시를 하고 싶어지지 않아? 겨울과 봄 좋습니다. 겨울에 왠지 좀 세모를 치고 싶죠? 봄에는 좀 동그라미를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겨울은 어떤 시기를 나타내니까? 맞아, 힘겨운 시기,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는 너무 힘겨운 시기를 뜻하고 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조금 더 나은 시기를 가리키니까 맞지? 자, 우리 좀 구체적으로 써보자고. 왜냐면 이제 1번을 적용할 거야. 외적 준거 보고 왔잖아. 그럼 봄이라는 시기는요.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걸까? 그치, 민주화를 이룬 다음에 민주주의를 이룩한 시기. 민주주의를 이룩한 시기. 민주화 이후의 시기. 겨울은 그럼 어떤 시기일까요? 민주화를 아직 이루기 전이니까? 독재 정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독재 정권 하의 억압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걸 거야. 자, 해서 우리 지금 뭘 한 거냐면 제목을 읽고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제목에 쓰인 시어의 상징적 의미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저는 동그라미 2번 하고 하나를 필기 더 했거든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힌트는 부사입니다. 조사. 나무로부터 봄나무예요. 그럼 얘들아 뭐가 나올까? 이 조사에 주목하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뭐가 나오겠어요? 과정이 나오겠지. 맞아.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변화의 과정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 변화가 외부로부터, 외부의 상황이 변화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상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았지요? 자, 그러면 나의 첫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어머,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보이는데요. 자기 몸으로, 자기 온몸으로, 자기 온몸으로. 어머, 비슷한 구절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 뭔가 강조하는 걸 텐데 뭐 강조하는지 알겠어요? 아직 앞부분만 읽었을 때는 잘 모르겠어. 뭔가 느낌이 올 듯 말 듯해. 그러면 좀 더 읽어봐 일단. 자, 여기 있는 나무는 뭐 상징하는 거라고 우리 아까 보고 왔지? 민주묵희.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래. 근데 이 나무가요, 처음에는 헐벗고 있었어. 영하 13도, 20도에 있어. 너무너무 춥겠지? 나무라는 건 우리처럼 롱패딩 입을 수도 없지, 날로 찔 수도 없지. 근데 헐벗고 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 저런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그런데 배가리를 쳐 들고 있대. 얘들아, 요 문장의 밑줄 한번 그어볼까? 여러분 추우면 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쫙 펴져 있어요? 아니면 헤이 추워 하고 움츠러들어? 움츠러들어. 그치? 나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추울 텐데도 얘가 온몸을 뿌리박고 근데 머리를 이렇게 딱 쳐들고 있대. 얘 모습이 어때? 좀 당당하고 멋있어 보여요. 그쵸? 이런 외부의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근데 벌 받는 자세로 서 있대. 너무 힘들겠다. 그쵸? 근데 나무는 벌을 받는 존재야? 안 받는 존재야? 안 받는 존재야. 근데 벌 받는 존재라고 얘가 화자가 비유하고 있는 거네. 자, 이 비유는 왜 사용되고 있을까요?
우리 가지는 보고 왔지. 뭔가 비유를 사용할 때, 은유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이질적인 개념 사이에 뭐가 있다고? 동일성이 있다고. 어떤 동일성이 있나요? 네, 제가 또 끝내주는 그림 그리기 전에 빨리 말씀하세요. 그림 그려? 나무. 나무. 맞잖아, 그치? 나무 서있죠? 이거 뭐야? 양쪽으로 벌린 거. 맞아. 이렇게 가지가 펼쳐져 있는데 그거를 팔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형태적인 유사성을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벌받는 자세로 서서 벌받는 몸으로 목숨으로 기립하여 있대.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자, 지금 주황색으로 묶은 부분은 전부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 화자야? 나무야? 나무. 나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말하고 있네. 앞에 두 글자 더 붙여야지. 겨울 나무가 처한 상황.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있어요. 힘들겠는걸? 그러나 나오면 시상 바뀌겠는데? 그럼 시상이 어떻게 바뀔까? 앞에서 나무가 힘들다, 지금 힘겨운 상황이다 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뒤에서는 극복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게 아닌데 자, 여기 밑줄 한번 쭉 그어보십시오. 이게 아닌데, 얘들아, 여기에서 이것이 뭐예요? 뭐가 아니라는 거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게 아닌데 말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거 말하는 주체 화자입니까? 나무입니까? 뒤에 조금 더 읽어봐.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한 번 더 밑줄 거부하면서 밀고 올라가는 주체 누굽니까? 나무죠, 그쵸? 그러면 이게 아닌데 말하는 게 나무라고? 자, 나무가 무엇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을까? 세영아, 볼까요? 맞아. 자기가 지금 벌받는 자세로 서 있는 거. 우리가 이런 영하 20도라는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즉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좋아. 너무 잘했어요. 자, 온혼으로 애타고 그리고 너무 바깥은 너무 추운데 속으로는 몸속에서 막 불타고 있대. 이글이글 에너지가 가득하네.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일단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뭘까? 뭘 거부하는 걸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우리의 현실을 거부하는 거겠지? 자신이 처한 현실. 야, 이거 잘못됐다 라고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추운 영하에서 어디로 나아간대요? 영상 5도 13도 지상으로 뭐 하고 있어? 막 밀고 올라가고 있대. 자, 여기 쓰인 이미지 뭐라고 할래? 올라간다고 하니까 상승 이미지 좋습니다. 상승 이미지. 근데 필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일단 항상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할 때도 상승 이미지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지 구성이 막 이런데 밑줄 거 동그라미 A라고 해. 자, 밑줄 친 A에는 상승 이미지가 쓰였다. 여기서 끝나지 않지. 밑줄 친 A에는 상승 이미지를 통해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가 선지의 완성이란 말이야. 그럼 상승 이미지를 활용해서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지까지 필기를 해볼게요. 자,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 자, 나무가요, 너무 추운 환경에 있었어. 근데 그 너무 추운 환경에서 얘가 포기하고 너무 춥다, 못 살겠다, 그냥 내 죽을래 하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버티고 이겨내려고 막 올라가고 있지. 자, 이걸 정리해서 써볼까요? 나무는 이 속에 뜨거운 네 글자의 뭔가를 갖고 있어. 뭘 갖고 있을까? 현실 땡땡땡땡. 극복 의지 좋습니다. 자, 옆에 풀어서 써볼게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승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랑 수업 안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형상화라는 단어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자, 규리야, 쌤이 이거 맨날 강조하지. 형상화할 때 화 한자 뭐예요? 되다. 무엇이 되다라는 한자예요. 뭐가 되는 거냐면 형상이 되는 거야. 태우야, 형상이 무슨 뜻이야?
모습, 그치? 모습이랑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습이나 모양이 아니었던 것, 그런 모습이나 모양이 없었던 것이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앞에 있는 의지라는 단어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쟤는 형태가 없어요. 재민아, 이런 걸 땡땡적 개념이라고 하던데? 관념적인 것, 추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야. 형상화하는 거야. 왜냐면 의지라는 건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할 의지 갖고 있지. 맞지, 나영아? 우리 나영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마음속에 가득하죠? 빨리 끄덕끄덕해. 그런데 그거는 눈으로 관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나무가 밑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밀고 올라오는 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화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계속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불을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라고 했어. 자, 여기 살짝 밑줄을 긋고 싶은데 뜨거운 혀로 싹을 내민다고? 자, 그러면 뜨거운 혀가 가리키는 대상이 뭐예요, 지금? 뜨거운 혀가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싹 아닙니까, 싹? 그치? 여기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은유는 무엇을 바탕으로 만든다고 했어? 동일성. 얘네 둘의 동일성은 뭐예요? 뒤에 나오는데? 내미는 거, 그쵸? 얘가 동일성입니다. 이 동일성을 바탕으로 해서 은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하나 더. 뜨겁다 라는 거는 얘들아 추상적이야 아니면 감각적이야? 감각이야. 내가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잖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얘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뭐 보여주는 걸까요? 얘들아, 맥락을 생각해봐. 너무 추운 영하 20도였어. 근데 땅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왔어? 그리고 불이 터지면서 지금 뭘 틔우고 있대? 싹을 틔우고 있대. 영하 20도를 견뎌내고 드디어 싹을 틔워냈어요. 얘는 뭘 갖고 있어? 생명력. 아주 좋네요. 자, 의지도 좋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력을 이렇게 틔워낸 거네, 그치? 나무의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자, 이런 부사어를 두루 활용하고 있는데, 자, 이 부사어를 활용해서 역시 무엇을 보여주느냐?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었다. 얘가 한순간에 빡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한순간에 내가 발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랜 과정을 걸쳐서 나무의 내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씩 내면에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푸른 잎이 되었다. 푸르른 4월 하늘이다. 자, 이런 말을 뭐라고 하지? 세 글자로? 푸르른 색채어. 오케이. 쌤이 색채 이미지랑 구분을 하라고 지금 2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색채어. 색채 이미지가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했지? 노을은 색채 이미지는 맞지만 색채어는 아니라고 했어요.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이런 색채어는 봄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 이제 얘들아, 자기의 온몸으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완벽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거의 끝나갔어.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제가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앞에 있는 대가리를 쳐들고 와.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두 가지 구절을 같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대가리를 쳐들고 그 다음 들이받으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나무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얘 사람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지. 근데 얘가 갔다가 빡 들이받는데 몸통 박치기 하는데 그리고 얘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대. 이 두 가지 행동 다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이죠. 그럼 화자가 나무를 바라볼 때 나무는 뭘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자기 몸으로 자기 온몸으로라는 건 나무가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면은 얘를 정리해서 단어로 한번 써볼까? 나무는 땡땡성을 가진 존재이다. 주체성. 좋아. 하나 더 말해볼까? 스스로 자기가 능동성. 좋네요. 자, 나무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자신의 정서를 라는 자기의 품사 뭐야? 감탄사 웃기, 감탄사를 활용하고. 자, 다음 옆에 마침내 끝끝내 부사어가 또 쓰였네요. 그쵸? 이 부사어는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걸까? 마침내, 끝내 저렇게 꽃피는 나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이런 부사어를 사용하니까요. 첫 번째, 화자의 느낌을 좀 보여주지 않아? 화자가 저 나무라는 대상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 야, 끝내 저것을 튀어내는구나 라는 화자의 놀람과 감탄, 경탄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겠네. 화자의 경탄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마침내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꽃을 튀어냈구나 라는 나무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음 끝내, 마침내 이렇게 꽃을 피워냈구나 하는 필연성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기라는 외부 증거와 그리고 내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작품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맞죠? 그치, 유리야? 할 수 있다. 쓱 누구야? 저한테 배웠으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3번 가실게요. 자, 3번. 답으로 바로 가볼까나, 얘들아? 답 몇 번이니? 제가 봤을 땐 3번이 킬러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점검해봐. 본인 푼 거. 5초 줄게. 점검해봐. 나 저랑 ABCD를 먼저 한번 채워볼까요? 야, 나무가 처음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두 글자로 말해봐. 두 글자로 말해보라고. 제목 활용해봐. 겨울이었어, 그치? 겨울이라는 억압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맞아,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어. 영하 20도, 영하 13도 이런 지상에 있었어요. 그러다 무엇을 기점으로 시상이 전환되었나요? 그러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나무가 변화할 때 나무가 무슨 나무에서 무슨 나무가 되어가고 있어요? 겨울 나무에서 봄 나무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보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가 꽃피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 판단 해봅시다. A는 겨울의 나무 맞는 말이네. 부정적 현실에서 살아가야 하는 요것도 맞고, 민중의 환경 얘도 맞네요. 왜냐면 위에 보기에서 나무 민중이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피해에 당하는 시야 그러나 맞고, 고난 시련 겪다가 이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시상 전환된다. 내용 전부 다 맞는 말이네. 다음에 3번 C에서 스스로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한번 끊어볼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민중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다. 일단 뭐 민중은 맞는 거긴 한데, 현실을 부정한다와 그 다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자, 맞나요? 틀려요? 어디가 틀렸어요? 부정하는 게 틀렸어요? 혹시 문제의식은 맞는 것 같아요? 문제의식은 없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지문에 지문에 이런 말이 없어요. 맞아. 얘들아, 보기에 모든 표현을 다 써줄 수는 없는 거야. 그치? 보기에서는 우리 키워드를 잡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면 돼. 이 작품이라는 것이 민중들이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세밀한 것은 작품 내적인 맥락을 봐줘야겠지. 자, 가자. 그러나 뒤에 이게 아닌데 라고 할 때 이게가 가리키는 거 뭐라 그랬어? 나무가 처한 상황. 아까 대답을 잘해준 것 같은데, 그치? 나무가 처한 상황을 부정하는 거였죠? 맞지? 근데 얘들아, 나무가 처한 상황을 두 글자로 줄여봐. 그게 뭐임? 나무가 처한 현실 아닙니까? 현실 상황을 부정하는 거야. 이거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거 3번을 골랐으면, 3번 진짜 많이 골랐거든. 다른 반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쌤이 추측하기에
에이, 이 현실? 아, 싫은데? 나는 현실에서 도망칠래. 나는 현실 완전 다 부정할 거야. 난 현실에 있고 싶지 않아. 현실 도피랑 다소 혼동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랑 지금 현실이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맞죠? 오히려 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관심에서 기인해요. 맞니? 자, 이게 아닌데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자, 뒤에 표현을, 선지 표현을 조금만 바꿔볼게. 자신이 처해 있는, 앞에는 말을 좀 덧붙여 볼까요? 부정적인 현실을 또는 억압적인 현실을, 자, 부정한다를 거부로 바꿔보십시오. 부정적 현실을 거부하면서. 어때? 그럼 맞는 말이야? 이게 아닌데? 이거는 맞는 말이지? 이렇게 바꿨으니까. 자, 다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얘들 이건 어때? 문제의식?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건 잘못됐는데?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의식이잖아. 그쵸? 자,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민중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해서 얘는 맞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이 선지를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려고 아까 문제의식이란 필기를 안 해줬어요. 지금 가서 해둡시다, 여러분. 자, 이게 아닌데, 요거는 지금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부분이야. 그리고 하나 더 필기합시다.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자, 현실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이랑, 야, 나랑 한번 떠봐. 라고 하는 거지. 야, 너 싫어. 너 저리 가. 너 나랑 한번 싸워보자. 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4글자로 표현해 볼게. 자, 현실에 대한 땡땡 의지. 저항 의지? 걔도 괜찮아. 걔랑 비슷하게, 야, 한번 싸워보자, 나랑. 완전 비슷했어. 그런 느낌으로. 네. 얘들아, 선생님이 우리 팀쌤들이랑 누구랑 하나 싸워? 누구랑 싸울까? 바꿔봐, 약간. 대결 의지. 현실과의 대결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안 싸웁니다. 저희 사이 좋아요. 일방적으로 저분께서 저를 놀리시죠. 자, 4번은 어때요? 4번. C는 나무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식과 얘를 견디는 나무에 대한 경탄이 교차되어 나타난다. 얘들아, 교차 무슨 뜻이지? 상일고야, 대답해봐. 그렇지, 번갈아 가면서 등장한다 라는 뜻이야. 뒤에 나 겨울나무가 봄나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머 나무 불쌍해 어떡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연민이 없어요. 그쵸? 고통에 대한 연민의식, 얘가 땡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5번 얘는 맞지? 현실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해 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3번이 킬러였다. 맞추셨다면 잘했고 3번에 낚이셨다면 현실에 대한 부정이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조금 오해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제대로 안 읽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반성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1, 2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해볼까요? 자, 1, 2번 선지 판단해야지. 가자. 1번 맞아 틀려? 대가리를 뻣뻣하게 들고 있어요. 한번 해봐, 덤벼봐, 들어와 이러고 있는 것이지. 저항적 자세 맞고요. 2번은 어때요? 대책 없이 견디고 있다. 이때 대책 없이를 저는 대책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 아무런 방법 없이 어떤 맞서고자 하는 수단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부정적 현실을 견디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번은 맞는 말이죠. 제가 아까 중간에 설명드렸죠. 혀와싹의 동일성. 자, 이제 2번으로 갑시다. 안타깝게 1번 답이 안 나왔어. 자, 2번에 1번 선지 맞아 틀려요? 맞아요. 좋아.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얘도 맞아요. 또 답이 안 나오네. 다를 어쩔 수 없이 분석을 해야겠군요. 자, 4번 문제 보기 갑시다. 자, 여기에서는 저는 한 군데 밑줄을 긋고 단어는 한 2개 정도 찾은 것 같아요. 재민씨? 어디다 밑줄 좀 긋고 싶어요? 어디?
다시 말해. 못 들었어? 아니 자신감을 가져. 규리는요? 첫 번째 줄? 오, 첫 번째 줄. 맞아. 이런 데 밑줄 긋는 친구들 많지. 근데 저도 옛날에는 이런 거에 밑줄을 막 그었었거든요. 근데 이 읽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구체적인 정보는 아니라서 그냥 읽고 내가 머릿속에 넣어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야. 자연 속에서 발견한 대상에서 인간의 삶을 포착했다. 이 중에 알아두면 좋을 것은 얘도 자연에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구나.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여기 괄호 한번 쳐봤어요. 꽃을 피울 시기가 지났는데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가 등장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좀 시기를 놓친 애가 하나 나오는구만.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 좀 더 구체적인 거. 화자의 정서랑 관련된 게 나오네요. 뭐지? 연민이랑 동질감. 그렇죠. 대상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대. 그 다음에 뒤에 밑줄 그었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라고. 그럼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뒤에 읽어보니까 얘는 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 연민과 안타까움. 같은 말이지. 그 다음 동일시한다. 동질감이랑 같은 말이지. 삶에 대한 성찰이다. 얘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뒤에는 그냥 후루룩 봤어. 아, 좀 늦된 나무가 나오는구나. 그걸 보면서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는구나. 알고 나서 우리는 그 나무라는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에 새로운 정보는 없는 것 같고 그 라는 어떤 표현이 나와요? 지시표현 좋습니다. 자, 지시표현 사용하면 뒤에 나와 있는 대상에 우리가 주목하게 만들어요. 대상에 집중, 주목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구나 라는 거 알고 우리는 첫 번째 줄로 갑시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었다 지은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자, 옆에 묶어보십시오. 왜 묶었게? 화자가 지금 걷고 있는 거지. 화자의 상황이죠. 벚꽃나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를 발견했대요. 오호, 시적 대상 나옵니다. 늦된 그 나무. 시기를 놓쳐버린 좀 늦은 친구네요. 다음 들킨 게 부끄러운지. 자, 이건 누구 정서입니까? 화자야? 나무야? 화자야? 나무야? 둘 중에 뭐예요? 나무의 정서인데 나무가 직접 알려줬어요? 네, 아니지. 누가 생각한 나무의 정서? 화자가 생각한 나무의 정서예요. 화자가 추측한 나무의 정서. 그럼 화자가 왜 이렇게 나무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우리도 찾아줘야겠지. 화자는 왜 나무가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근거를 2개 정도 찾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읽고 나서 찾아볼게. 그 나무는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를 감춰두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답니다. 자, 2줄 묶어보세요. 제가 왼쪽에 뭐라고 쓸까요? 자, 위에서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줬어. 밑에 있는 2줄은요? 그렇지. 나무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얘는 나무의 상황이라고 써도 되고 나무가 처한 저는 환경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번에 나무가 처한 환경, 나무의 상황 얘도 당연히 좋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처한 환경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증거 대봐. 왜 안 좋아? 증거 2개만 들어주세요. 얘들아, 나무는 어디에 심어야 돼? 흙에 심어야 돼, 그치? 근데 얘 어디에 있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에 있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나무 어디다 심어줘야 돼? 햇빛 잘 드는 곳에 심어줘야지. 어제 수업 들어왔더니 양지에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오, 너 고급 어휘를 쓰는구나 라고 칭찬해줬어. 양지 바른 곳, 햇볕 잘 드는 곳에 심어줘야 하는데 이 친구는 그늘 속에 반쯤 숨어있대. 자, 비슷하게 숨어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화자는 왜 나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 근거 첫 번째 뭘까요?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뭐인 거야? 나무가 어디 있으니까? 그늘에 있으니까. 지금 나무가 그늘 속에 있으니까 어머, 쟤 숨어있네, 어머 부끄럽나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근거는 얘가 그늘 속에 있다는 거. 나무의 위치가 그늘이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 2번째 뭘까요? 왜 부끄럽다고 생각할까? 왜 부끄러워한다고?
얘는 아직 꽃을 펼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맞죠? 넘어갑시다.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햇빛을 못 받아서 얘는 제대로 꽃을 못 피우나 봐.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어머 그래도 라는 말이 나왔어.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다를 것 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얘는 꽃망울이죠. 꽃망울이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우선 안쓰러웠지요 물결 밑줄 한 번 더 그어주고 우리는 동그라미 C 해석합시다. 얘들아 지금 나무가 그늘에 있어. 다른 애들 꽃 다 피웠어. 근데 얘는 못 피웠거든. 근데 가지 가득 아직 망울을 매달고 있어. 우리 나무는요, 늦은 저 나무는 꽃 피우는 거 포기했어? 포기 안 했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 안쓰럽대. 두 글자로 줄여보십시오. 연민. 좋네. 네, 이 연민이라는 감정은 제가 항상 무엇 플러스 무엇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을 진짜 많이 하세요. 우리 담임 친구들 말고도 저희 다른 담임 학생들도 나한테 와서 자꾸 상담을 해. 본 적 있지? 클리닉 시간에. 쟤는 누구야? 와서 상담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한 3분의 1은 성적 고민, 한 3분의 1은 오늘 또 엄마랑 싸웠어요. 또 아빠랑 싸웠어요. 부모님과의 갈등. 나머지 3분의 1은 선생님, 진짜 여자친구가 삐졌는데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쌤 남자친구가 저한테 또 이랬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하죠? 어쩌라고? 라고 반쯤 넣어서 어쩌라고 가서 얘기를 해 둘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적 상담하거나 뭐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다고 하면 아 진짜 그랬어? 진짜 많이 속상했겠다. 혹시 이렇게 말해보면 어때? 하면서 잘 들어주죠? 두 개의 차이점이 뭐야? 제가 성적에는 뭘 해주고 그 다음 연애에게는 뭘 안 해주는 거야? 뭘 안 해주는 거야 태우야? 공감을 안 해주는 거야. 왜요? 난 남자친구 없으니까 지금 없은 지 좀 됐어. 그러니까 공감 안 해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연민이라는 감정은 얘들아 뭘 바탕으로 생겨난다고? 공감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거야. 공감 플러스 안타까움. 연애 상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농담 삼아서 하는 거야. 나 잘 들어줘. 그치 태우야? 에? 잘 들어주잖아 임마. 너 앞으로 나한테 말하지 마. 자,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근데 꽃불 성화 이거 선지에서 아까 보셨죠? 성화가 무슨 뜻이었어? 성스러운 불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얘는 좋은 뜻이 안 좋은 뜻이야? 좋은 뜻이네. 왜 이런 긍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비로소라는 부사어를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드디어, 이제 느렸지만 드디어 이렇게 꽃을 피워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화라는 긍정시어를 사용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환하게 타오를 거심으로 맞네. 지금 피운 거 아니네. 근데 걔가 반드시 나무가 반드시 꽃을 피워낼 거라고 화자가 뭐하고 있는 거야? 환하게 타오를 거래. 오, 그치. 믿고 있는 거야. 믿음과 기대가 가득해요. 확신 좋네요. 자,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도 모르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서 있었대요. 자, 이렇게 한참 동안 보고 있는 이유 뭐야? 여러분 문제 풀고 있을 때 저 뭐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자꾸 기웃기웃 보고 있었지. 왜 보고 있어? 맞췄나? 틀렸나? 오케이, 잘 풀고 있나? 이러고 보는 거지. 쌤이 여러분한테 관심 없었으면 뭐 했겠어? 앞에서 졸고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기웃기웃 보는 건 관심이 있기 때문이지. 화자도 나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가득한 거야. 야, 산에서 내려 2달 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다녔던. 자, 저는 이런 던 같은 표현 나오면 꼭 표시 한번 해줍니다. 왜냐면 얘가 문법적으로는 관형사용어이지. 근데 뭘 보여주는 관형사용어이야? 과거 시제임을 보여주죠. 영성고 잘했어. 자,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네.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가기 깨달음을 함께 얻으려고. 자,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시어
하나만 들려고 하면 저는 늦가기를 들겠습니다. 늦가기 깨달음을 함께 얻으려고 나 또한 병든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대. 그럼 얘들아, 화자가요, 저 나무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나도 늦가기 깨달음 얻으려고 하고 있대. 어떤 감정을 느껴? 동질감.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어디가?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저 시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줄은 화자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자, 여기 있는 도는 이제 다른 나무들처럼 저 느린 나무도 잎새를 매달 수 있을까라는 문장인데요. 자, 일단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한번 밑줄 그어주시고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자, 푸릇한 잎새 달았어. 그게 이 청록이지. 근데 이 청록이 너무 무거워진대. 잎새가 너무 쑥쑥 자라갖고 이제 무거워져. 그래서 여름이 지치고 말면 그 다음에 어떤 계절이 와요? 가을이 와요. 그쵸? 그러면 이 밑에서 두 번째 줄, 얘는 가을에 대한 설명이겠네? 불타는 소신공양이라는데 혹시 소신공양 뜻 알아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소신공양이 뭐지? 공양은 아는데 소시는 뭐지? 이라고 했었어. 이게 소지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름. 소지? 이게 뭐임? 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가 그 단어를 모르더라도 얘가 뭘 가리키는지는 찾을 수 있어. 그 다음 문장까지 읽어볼게요.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얘들아, 이 지피다라는 말은 뭐랑 이어서 쓰는 말이지? 불이랑, 그치? 불을 지필 수 있을까? 지어. 그럼 불타는 소신공양 할 때 불타는 애 좀 집중을 해봅시다. 불타는 이란 단어 보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붉은색이 떠오르시죠? 가지마다 붉은색의 그 불을 지펴 올릴 수 있을까? 그럼 가지마다 지펴 올리는 이 불, 뭘 가리키는 걸까요? 단풍잎. 좋네. 원래는 저 청록색이었던 것이 이제 가을이 되어서 붉은색의 단풍잎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불탄다 라는 것과 가난한, 요게 지금 대응하는 거잖아. 불타는 소신공양과 가난한 소지니까, 맞지? 얘가 동등한 층위에 있는 것이죠. 자, 불타는과 가난한 중에 어떤 게 더 커 보여? 크기. 여러분, 촛불에 그 조그만 불 있는데 얘 보고 오, 활활 불타고 있구나 이래? 아니, 그냥 촛불이 켜져 있구나 라고 하죠. 횃불은 어때? 활활 불탄다. 얘는 어울리지. 그래서 불타는이 훨씬 더 크기가 큰 거 같죠? 그 다음 가난하는 크기가 조금 더 작은 거 같죠? 저 큰 단풍 사이에 작은 단풍을 나무도 피워 올릴 수 있을까요? 라는 거야. 그래서 불타는 소신공양은 저 늦은 나무 말고 다른 나무들, 이미 양지에서 양지가 자꾸 떠오르네. 양지에서 잎 잔뜩 매달고 있는 그 나무들, 그 사이에서 이 늦은 나무도 조금이나마 단풍까지 피워 올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밑줄 한 번 더 그을게요.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에다 그어주십시오. 자, 우리 방금 이렇게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상의 특징 하나 볼게요.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저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화자는요, 나무가 성취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OX? 그러면 뭐라고 바꾸고 싶어? 확신을? 강조를? 기대하고 있다. 요거 쏙 마음에 쏙 드네요. 얘들아, 올릴 수 있을까요? 매달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 담긴 것 같아? 얘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담긴 것 같아. 쌤, 근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화자는요, 지금 대상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했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동질감 느낀다고 했지. 나도 저걸 얻으려고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어. 관심이 잔뜩 있어. 제가 잎새 매달 수 있을까? 제 지표 올릴 수 있을까? 만약에 나무가 이걸 이뤄낸다면 나 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쟤 이뤘으면 좋겠다. 나도 이루고 싶으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하자는 대상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4번부터. 자, 빨리 점검해봐. 지금 5초 줄게. 자, 제가 보다 보니까요, 가끔 이제 2번을 고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2번은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늘 어때? 다른 나무와 달리 좋지 않은 환경, 맞아요? 네. 그 다음, 비틀린 뿌리를 감춰놓고 있었대. 비틀린 거 맞아요? 네. 다른 나무들은 어디 있었어요? 앞줄에, 그치? 앞줄에 아름들이 그늘 펼치고 이렇게 서 있었지. 근데 얘는요, 그 뒤에 숨어 있었지. 소외된 거? 맞죠? 그래서 2번 선지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답 몇 번인가요? 부끄러워. 예준아, 답 몇 번이야? 4번 잘했습니다. 자, 4번에서 D를 보면 D는 환하게 타오를 것이라는 부분이야. 환하게 타오를 것이라는 건 자신의 현재 모습을 되돌아보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야? 대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이런 유형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위를 보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다고 했잖아. 그래서 보기만 기억하고 오, 자기 모습 되돌아보는 거 맞지? 오, 뭐 꽃 피우는 거, 원리를 따르는 거 맞지? 하면 틀리는 거야. 답 못 찾는 거야 이제. 알았죠? 우리는 항상 짝짓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봐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이제 1번, 2번 갑시다. 1번. 자, 1번의 답 몇 번인가요? 5번. 그치. 얘는 그래도 할만하죠? 화자의 절망적인 심리 아닙니다. 자, 다음에 2번은요? 3번. 오, 잘했구만. 자, 3번. 들킨 게 부끄럽다는 거. 그 나무를 상호작용시켰다. 늑된 나무를 보며 부끄러운 삶을 반성한다. 야, 이게 진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야. 얘들아, 앞에 있는 말 맞아? 맞지? 그 다음에 반성? 이런 말 대충 뒤에서 나왔어. 그쵸? 근데 두 개를 짝 지어 놓으니까 틀린 거야. 왜냐면 들킨 게 부끄럽다라는 말은 쌤이 아까 근거 2개 들어줬지. 뭐 때문이랬어? 나무의 위치가 그늘 속에 있기 때문이고 나무가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자랑은 관련이 없슈.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야. 그래서 3번이 땡입니다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외적인 준거, 내적인 준거, 일반적인 해석 적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해봤습니다. 자, 잘 하셨고 어려운 거 없지요? 오케이.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얘들아. 숙제 안내 먼저 할게. 자, 숙제하실 때 방금 풀었던 질문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OX 퀴즈 같은 게 있었어요. 맞지? OX 다 하시고 빈칸 채우기 다 하시고 그다음 문제 푼 거 잘 보면 요 밑에 야 정보 판단해봐 OX 그 다음 가끔 빈칸 채우기 이런 거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22페이지까지 문학은 22페이지까지입니다. 얘들아 뒤에 글 나와 있는 거 이것까지 읽어와야 돼. 알았죠? 숙제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작품이 뭐냐면 제목 봐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의 방이라고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 반은 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쌤이 아주 간단하게 할 것인데 문제 풀고 그 다음 해설을 자세하게 하는 건 영상 참고하세요. 쌤이 영상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답지도 담임쌤들이 각자 단톡방에 게시해 주실 거야. 그거 참고해서 풀이 해설 오답 하시면 됩니다.